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3일에 서울시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 주택정책과 관련된 것이고, 아울러 재건축 재개발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 금년도까지 의견을 받아가지고 금년 2022년 말경에 확정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잘라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간의 저희 경험과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 그리고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 아울러 주택과 관련된 재건축 재개발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그 다음에 시행하는 실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코다죠. 그 다음에 한국주택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의 경험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인데요. 2040이란 이 말은 원래 2031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입니다. 10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2040 계획을 지금 2022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현재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진행 중이고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놓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 계획이 지금 당장 건축심의가 들어가든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거 뭘 들어가든 정비계획을 짜든 할 때 벌써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도시기본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해진 계획이고 최상위 공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 국민을 규율하지는 않지만 이 지침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발표된 내용 중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인구와 가구 구조가 변화된다는 말을 먼저 써놨어요.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2020년 단계에서는 60% 정도가 1, 2인 가구예요. 그런데 2040년에 가면 70% 정도가 1, 2인 가구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고령화 인구가 약 2020년 같은 경우는 200만이 못 되는데 2040년 가면 1000만 명 중에 또 줄어들 수도 있죠. 인구가 자꾸 감소되니까. 그 중에 최소한 30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40년 정도 가면 10집 중에 7집은 혼자 살거나 두 사람 사는 거다. 두 사람 살려면 어떡하죠? 부부가 살거나. 그죠? 아니면 따로 떨어져서 혼자 살거나.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도시계획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향후 도심에서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또 소규모 관련 주택 정비 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의 평형대, 면적, 그리고 내부 구조를 결정하는데 꼭 참조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시가지 공간은 포화되어 있고 개발 가용지가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 도시정비 사업이 정체되고 환경이 악화되어 왔는데 어느 정도인지를 냈는데 최근 10년간의 재개발 구역 지정이 급감된 걸로 표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03년부터 12년까지 연평균 14.6 구역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13년부터 20년까지는 연평균 0.3 구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정되는 재건축 재개발 구역이 줄어드는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밑아래를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2002년도에 이랬다가 쭉 내려와 가지고 2015년도에 0구역, 22년도에 0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0.3구역으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제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한 달에 2번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중에 약 40%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만큼 비중이 컸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아예 없다는 거죠. 지정을 아예 안 해주니까. 그만큼 서울시 내에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는 내용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6가지를 발표했는데 제가 시간별로 앞에 그 3가지만 하고 4, 5, 6은 잘라서 또 다음 영상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행 일상권. 용어가 좀 그렇죠? 보행 일상. 보행하는 거리에서 일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공간, 그 다음에 주거 공간, 여가 활동으로 하는 그 비중을 전부 다 확대를 해가지고 이 한 곳을 어떻습니까? 보행으로 갈 수 있는 거리 내에 다 두겠다고 돼 있어요. 다 두겠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보행권 내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약 인구 2, 3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도보 30분 내에 행정동 1, 2개 정도가 보행 일상권 내에 포함되도록 해서 그 안에 주택, 그 다음에 수변, 하천이죠. 그 다음 문화공간, 그 다음에 집안 일자리도 그 안에 다 넣어놓겠다. 녹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상점 이런 것도 다 넣어가지고 멀리 안 가더라도 그 내부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 계획을 짜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동네가 살기 좋던 동네는 아니냐를 찾는 이유는 우리 동네 가면 편의점도 없어. 영화관도 하나 없어. 라는 것보다 우리 동네에도 영화관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일자리도 전철 타고 한정거장만 가면 있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개념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황과 공간 구조를 분석해서 이 용도 복합 계획을 전부 안에 한꺼번에 넣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전부 서울시 전역이 조금한 보행 일상권을 전부 조성하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개념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지, 내가 자는 곳하고 내 자는 곳 주변에서 업무하고 숙식과 일상생활까지 다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직장하고 근무지하고 잠자는 곳하고 주거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보통 30분 내지 1시간씩 가는 게 일상적인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모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마 이번에 대유행하고 있던 코로나와 관련돼 가지고 온라인 소비 문화도 확산되고 스마트워크도 가속되고 앉아가 재택근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인화 공장도 확대되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둘 때 보도 일상권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 보행 일상권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 주거지 주변에 업무와 생활 공간을 넣게 되면 소규모로 조성이 되게 됩니다. 서울시처럼 뭐 세종문화회관 이런 걸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한 공간, 그 다음에 복합 쇼핑몰도 크게 들어서야 사람들이 가는데 조그만한 규모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만드는 것은 좋은데 과연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 가능할까?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 자영업자 같은 특히 음식료 관련된 먹는 장사 같은 경우는 약 3년 내에 7, 80%, 90%가 다 망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소규모 시설들이 자생력을 가질까? 왜냐하면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형 공간, 복합 공간, 그러니까 백화점, 대형 쇼핑몰, 대형 문화공간 등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 보행 일상권을 만드니까 우리 딴 데 가지 말자 이러지는 않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를 자칫 잘못 시행하면 소규모로 조성된 시설의 폐업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정비 계획을 짤 때 이러한 보행 일상권을 하기 위한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놔놓으면 이렇게 안 생기니까 재건축 재개발 단지 내에 시설 중에 이런 시설을 넣어라라고 재건축 재개발 정비 계획과 그 다음에 건축심의 사업 시행 계획에 넣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기엔 지금 뭐 각종 경리단길, 무슨 단길, 송리단길 뭐 다 많이 생기잖아요. 압구동 로데오 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전부 자연스럽게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강제적으로 도시계획으로 넣는 게 과연 바람직할지 여부에 대해서 실패하면 안 되니까 좀 앞으로 연말까지 면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수변, 하천이겠죠. 계속 이제 한자를 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수변 중심 공간을 재편하겠다는 거죠. 한강, 멋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왜 수변이냐?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거 보면 외국의 사례를 사진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좋습니다.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보면 조그마한 하천이지만 이렇게 잘 꾸며져 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가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기반시설로만 지금 도로만 많이 주변으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녹지만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별 메리트가 없다. 메리트가 없다. 이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서울시 내에 있는 약 하천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번에 보고 이렇게 많은 줄 몰랐었습니다. 확대를 보면 한강이 당연히 한 개 있고, 권역 하천이 4개 있습니다. 중랑천, 탄천 이런 것처럼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류 하천 조그마한 게 38개가 있고, 소하천이 18개가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을 그려놓은 게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한강이 있고, 그 다음에 중랑천, 탄천, 홍제천, 안양천이 이제 4개의 권역 하천이고, 나머지는 지류 하천은 조그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 이 하천을 수변 명소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수변 명소에 접근하도록 강화를 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수변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가서 살기 좋고 쉬기 좋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수변 친화 생활 공간을 조성을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수변 테라스 카페 좋습니다. 수변 쉼터, 공연 이런 거 다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써놓은 게 신림 제1재정비 촉진지구의 도림천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변 특화 거점을 개발해가지고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도 뭐 당연히 있고, 지하도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용 공간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겠다. 아주 좋고 바람직한 계획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과 일치된 수변 도시를 조성하고, 이 싱가포르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시 한강과 연계를 유도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폭이 작은 지류하천이 38개소, 소하천이 18개소에 사진상에 나오는 외국과 같은 풍경 조성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우에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도봉천이에요. 도봉천을 보면 이 정도 규모가 되어 있어요. 도봉천입니다. 이건 모양이 좋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물이 안 오면 굉장히 안 오고 좀 지저분할 수 있는 그런 천이 되겠죠. 그런데 이 천이 과연 이렇게 많은 것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저는 차라리 2040년까지는 한강과 4개 권역의 하천, 중랑천, 탄천, 홍제천, 안양천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벌려놨다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지류하천하고 소하천은 그 구역에 시행되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사업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자문해주고 있는 조합 중에 2군데가 벌써 이렇게 하천을 뚜껑을 열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다시 노출시키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미.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나중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하천을 뚜껑을 열고 노출시켜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조성하는 비용을 조합이 지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개수가.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서 용적률 인센티브 주겠다는 건데,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다 찾아먹는 상태에서 하천 개발 비용, 대부분의 많은 지류하천과 소하천은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지금 뚜껑이 닫혀 있어요. 복개되어 있어요. 복개된다는 게 여는 게 아니고 이미 뚜껑이 닫혀 있어요. 옛날에 서울시 청계천도 뚜껑이 닫혀 있다가 이명박 대통령 시장 시절에 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 닫혀 있는 걸 열라 그러면 그 사업 비용을 조합에 떠넘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뚜껑을 복개한 이유가 하천에 맑은 물이 흐르지 않고 오수, 폐수 등이 흘러가지고 환경상, 위생상 좋지 않아가지고 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열면 어떻게 되죠? 그게 노출이 그대로 되나요. 그래서 하천을 노출시킬 경우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실상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인데 청계천은 지금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좋다. 뭐 저렇게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러지만 그 5.8km 구간에 한강물을 인위적으로 모터 펌프로 계속 공급하고 있어가지고 그 당시 굉장히 비판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수돗물을 갖다가 부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약 40개가 넘는 50개가 넘는 하천에다가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미리 하지 않으면 일부 구간을 노출시켰을 적에 그에 따른 부작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인용했습니다. 자, 이까지 하고 이제 영상이 기니까 잘랐다가 바로 두 번째 영상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